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정년 선생이 재무부 장관, 상공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의 활약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9년여 재직하면서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공부 장관으로 2년여 재직했던 그는 1969년 10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자신은 국방과 안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비서실장이 경제 문제를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안보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1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과 안보에 집중하고자 경제 분야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차관, 장관 등을 역임하며 업무 역량을 입증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바 있는 그에게 경제 분야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앞서 보신 것처럼 두 차례의 통화개혁 과정을 주도하고 재무부와 상공부에서 차관으로 약 2년 6개월, 장관으로 약 2년 9개월 있으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된 시기는 비서실장 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경제기획원을 포함한 경제 관련 부처의 매니저 역할을 맡겼고 그는 이 역할을 비서실장을 그만둘 때까지 9년 넘게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도권이 경제기획원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히 중화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1970년대 초반 이후 두드러지게 됩니다. 박 대통령이 중화공업화를 직접 챙기려 한 데에다 중화공업화 추진에 대해 경제기획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경제부총리보다 비서실장의 역할이 더 커졌고 김정년 비서실장은 오원철 제2경제수석 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을 도와 중화공업화 과정을 이끌며 경제 부문을 주도해 갔습니다.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던 9년 동안 한국 경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중화공업화 이외에도 경제 전반에 걸쳐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갔습니다. 산림녹화, 새마을운동, 8.3조치,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부가가치세 도입, 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설립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갔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그 모든 내용을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변화 중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 그가 관여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8.3조치에 대해 보겠습니다. 1970년 무렵 한국 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부실 차관 기업의 발생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무리해서 차관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한국 기업이 자체 신용으로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가 기업들의
상업차관 도입에 대한 지급 보증에 나섰던 것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1960년대 초반 외자 보증제도 도입을 건의했던 인물도 김정념 선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자 무리한 차관 도입에 따른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1969년 1차적으로 차관기업 중 부실기업 정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에 부실기업 정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통해 30개 차관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단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아 계속해서 부실기업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1969년과 1971년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환율을 인상한 것도 차관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조사 결과 차관을 도입한 147개 민간 기업 중 26개가 부실 내지 불건전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당수의 차관 기업들이 사채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차관 상환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데 공식 부문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 사채까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재무 상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계는 1971년 6월 대통령에게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용환 회장이 사채 문제 해결을 강력히 건의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김용환 회장의 건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하룻밤 말미를 달라고 한 뒤 사채 대책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다음날 아침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정상적인 대책은 사채를 은행이 대불해 주는 것인데 사채 규모가 워낙 커서 현 상황에서는 시행하기 쉽지 않으며 사채를 일정 기간 동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채 동결로 사채업자의 희생 속에 기업이 살아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의 보고를 듣고 사채 동결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김용환 외자 담당 비서관을 실무 담당자로 천거했고 그에 의해서 이후 작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에 관해서는 10주차 김용환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김 비서실장이 제안한 대로 사채 동결 조치는 이루어졌고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소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사채업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조치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김정년 비서실장이 중화공업화와 관련해 펼친 활약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 오원철 경제수석과 함께 중화공업화를 이끈 인물로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 비서실장이 중화공업화 추진 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 밝힌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우원철 수석과 달리 김 비서실장은 회고록을 통해서도 자신이 중화학공업화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그가 기여한 바가 적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비서실장으로서 경제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중화학공업화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를 받고 관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화학공업화의 추진 과정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약을 했는가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중화학공업화 추진을 결정하는 계기가 된 박정희, 김정년, 우원철 3자 회동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70년 무렵 한국의 안보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아졌고 주한미군의 주둔이 불확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는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진된 것이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1970년 처음 추진한 것이 4대 핵심 공장 건설입니다. 지난 7주차 강의에서 김재관 선생이 4대 핵심 공장 건설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4대 핵심 공장 건설 사업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차관 도입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기획원은 1971년 11월 박 대통령에게 4대 핵심 공장 건설과 관련된 외자 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관련 관료들이 낙담하던 찰나에 상공부 우원철 차관보가 김 비서실장에게 자신이 구상한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의 핵심은 방위산업은 경제성이 없어 투자자금 유치가 어려우니 장기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민영 중화학 공장을 육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이들이 유사시 방위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김 비서실장은 곧바로 그를 대통령에게 데려가 다시 보고하게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우원철 차관보의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다며 그가 제시한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1969년 11월 폐지했던 제2경제수석실을 다시 만들어 그를 제2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임명하여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이날의 3자 회동은 중화공업화 추진 방향 결정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우원철 수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를 귀담아 듣고 그 가치를 파악하여 그를 대통령에게 데리고 가서 3자 회동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김 비서실장의 역할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의 비서실장 시절 활약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도입 과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10주차 강의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시행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도입 시점을 연기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도입 시점은 1977년 7월 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입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시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대두했습니다. 국내 경제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를 놓고 6월 13일 청와대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참석자 모두에게 의견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은 7월 1일 시행에 찬성했지만 장해준 상공부 장관, 남덕우 부총리, 최규하 총리는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덕우 부총리의 경우 부가가치세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던 장본인임에도 연기 쪽으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행을 연기하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던 상황에서 김 비서실장은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우려되나 시행을 연기하면 다음에는 저항이 더 거셀 것인 만큼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해 당초 방침대로 시행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주장에 설득되었는지 연기 주장이 우세했음에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오늘날 주요 세목 중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 직후에는 그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1978년 선거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12월 큰 폭의 개각이 단행되어 김정년 비서실장, 남덕우 부총리, 김용환 재무부 장관 등 경제팀이 모두 물러나게 되었는데 그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도입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즉각 시행을 이끈 김 비서실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부가가치세를 회상할 때 떠오르는 것은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은 조세 저항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9년여 재직한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그는 이듬해 1월 주일대사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1980년 8월 대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더 이상 공직에 나서지 않고 저술 활동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정리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다가 2020년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한국 경제 고도 성장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1953년 전쟁 중 이루어진 통화개혁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도입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제사에 굵직굵직한 주요 장면마다 등장했고 경제 관료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요직에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재무부와 상공부에서 차관으로 약 2년 6개월, 장관으로 약 2년 9개월 있었고 비서실장으로는 9년 2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이처럼 요직에 14년 가까이 있었음에도 그는 재직 기간 동안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잡음 한 번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이제 김정념, 고도성장의 산 증인이 되다를 주제로 진행한 김정념 선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9번째 강의에서는 오원철, 한국경제의 국보라 불리다 라는 주제로 중화공업화의 주역 오원철 선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